자, 드디어 오늘부터 여러분들 또 이제 그죠?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휘력 부분은 잠시 멈추고, 알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이니까 어휘는 멈추고 대신에 과제는 조금 많이 나갈 거예요. 내신이니까. 그렇지? 미리미리 문제를 풀면서 자꾸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험 때 가가지고 막 더 급하게 뭐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자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런 내신 대비에 관련된 문제들도 최소 한 일주일에 3개씩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은 그 중간고사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9월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또 모의고사도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한 부씩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질문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에서, 클리닉 시간은 이제부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질문하고 내용 확인하는 시간 위주로 이제 많이 가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유념을 하면서, 자, 오늘은 첫 번째 작품 바로 안민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안민가는 일단 하기 전에 향가라고 하는 그 뭡니까? 글에 우리 종류에 대해서, 갈래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 번쯤은 다 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시험이니까 항상 여러분들 볼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향가는 어느 시대 문학입니까? 신라. 그치, 바로 향가는 신라시대 문학이죠. 정확하게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지어졌던 문학 장르입니다. 그죠? 자, 향가의 주 향후 계층은 누구였습니까? 향가는 바로 이때는 양반이라는 개념이 없죠. 바로 귀족 계층. 특히나 승려나 화랑가 같은, 실제로 임금도 이제 향가를 많이 즐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우리가 찬기파랑가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물론 대부분의 향가는 배경설화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 찬기파랑가 같은 경우는 배경설화가 없어요. 그냥 관련된 이야기로는 어느 날 이제 임금이 이 충담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잘 짓는다, 향가를 잘 짓는다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향가 한 수 지어주게 하고 부탁했더니 찬기파랑가를 지었다, 이런 기록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왕이 그 스님에게 부탁해가지고 향가 노래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들도 함께 즐기는 그런 귀족의 문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향가는 사실 이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게 부분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바로 향찰이라고 하는 로 기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향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준 자료 있죠? 그죠? 자료 밑을 쭉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원문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군은 부야 이런 식으로 실어놨습니다. 알겠죠? 한자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알겠죠? 이것이 사실 이 향가에서 쓰인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체계는 그죠? 자, 실제로 한자를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한자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적도록 합시다. 바로 한자를 빌려와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를 한 뭡니까? 문자방 체계를 향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향가 같은 경우는 문학으로 분류할 때는 국문문학으로 분류를 해요. 알겠죠? 문학을 분류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분류를 하고, 기록문학은 다시 우리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글, 훈민정음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1444년 15세기나 되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한문을 사용한 한문문학과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을 사용한 국문문학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향찰은 비록 한자를 빌려오긴 했지만 말의 어순부터 그 다음에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문법적인 우리말의 특징들까지도 전면적으로 글에 반영을 한 그러한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향찰은 국문문학
문학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한가 문제 나오면 페이크성 보기로 이런 게 나오죠. 위 작품은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말의 어순대로 표기한 한찰이라는 문자 체계를 사용했으며 한문 문학으로 분류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는 듯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국문 문학이 아닌 한문 문학이 아닌 국문 문학으로 분류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향가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사구체, 팔구체, 그 다음에 19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 19채 향가가 바로 뭐다?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19채 향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바로 뭐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후렴구 다른 말로는 낙구라고 하죠. 바로 구십행 구는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하죠. 알겠습니까? 됐죠? 다 적었습니까? 됐죠? 그쵸? 자, 그러면 향가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알겠죠? 향가는 다른 말로는 사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뇌가라고 해도 향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향가의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대부분, 바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고대 가요처럼 이것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쵸? 그래서 한자를 차용해 기록했으나 우리말 어순의 문법적 요소까지 표기에 반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문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뭐다? 현재 삼국 유사의, 그렇죠? 유사의 14수, 그 다음 균여전이라고 하는 책의 균여전의 11수, 이래서 총 25수가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사문도 있어요? 아니요? 응.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 중세국어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묻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주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요것만 향찰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를 선생님이 보여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첫 번째 줄 보면 원문을 보게 되면 뭡니까? 군, 부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향가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원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죠? 이거는 의미 그 다음에 의미라고 하지 말고 뜻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임금 군자예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글자를 보게 되면은 그죠? 이게 숨다 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응, 적어야지. 한자 못 적겠어요. 실망인데. 약간 배타 뒤집어. 어?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여기가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 아비, 부자죠. 그쵸? 그 다음에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제시됐을 때 향가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바로 임금, 은, 아비, 야 요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읽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가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낱말은 한자의 뜻을, 즉 이거를 우리는 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뜻을 빌려왔다. 알겠죠? 뜻을. 그 다음에 뭡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 바로 조사나 어미, 접사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부분은 한자의 음을, 이걸 우리는 그래서 음차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을 빌려와 표기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향가를 표기하는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중세 국어 같은 거 할 때 보면 고대 국어도 배웠을 때 서동요에도 보면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이지만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향가는 아직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향가는 옆에 보면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해석했는지 혹은 이제 뭡니까? 그 김한진이라는 사람이 해석했는지 요거를 꼭 적어놔요. 교과서에도. 알겠습니까? 네? 2명밖에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린 사람은 이 두 명 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향가를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최근에도 이제 향가에 대해서 논문이라는 거 많이 발표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일단 이 두 사람의 해석을 올바른 해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향가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줬듯이 비록 한자를 빌려왔지만 아까 임금, 해가지고 조사 같은 경우는 낱말의 소리를, 그쵸? 어미, 야 해서 뒤에 보면은 어미나 이런 부분도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 한자의 소리를 빌려와가지고 우리말 문장 전체를 우리말의 어순으로 쓴 그러한 문학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군문문학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는 어미여. 그쵸? 구는 바로 누구다? 바로 임금이죠. 임금을 무엇에 비유했다? 그치. 아비한테 비유를 한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는, 그래서 신자는 바로 시나 신자죠.
그쵸? 자, 다마, 다자샬, 어미여라는 겁니다. 그쵸? 즉, 뭡니까? 신하를 어미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자샬은 바로 사랑을 주시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물론 중생부 안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샤가 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이고, 그쵸? 미는, 백성은, 그쵸? 백성은 얼한 아이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얼한 아해, 바로 어린 아이의, 그쵸?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다. 신하는 어머니다. 백성은 어린아이다. 자, A는 B다. 무슨 법? 그치. 은유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비유. 그 중에서도 은유를 사용을 하고, 그죠? 그 다음, 하샬 때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거를 현대말로 해석을 하면은, 하신다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뭐뭐면 무슨 법? 뭐뭐라면 그치 가정법이 되겠죠. 그쵸? 영어에서도 if절 하잖아. 그치? 한국어에서도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와 가정을 통해서 그쵸? 바로 국가를 하나의 가족에 비유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임금과 신하와 백성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시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관계에 지금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미인이 다 잘 알고다. 그래서 백성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가정의 결과가 바로 뭐다?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가정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임금이 아버지이고 신하가 어머니이고 백성이 어린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백성이 뭡니까?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제 서사 부분. 그쵸? 우리가 싫어하는 세 부분하면 기서교를 나눌 수 있겠죠? 기 부분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기 부분은 바로 뭐다? 바로 임금과 신하의 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백성의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신하는 백성의 어머니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임금과 신하들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올려놓고 자, 그래서 꿈을 다이 살쏜 물생. 그래서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 물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이거는 백성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되는 거죠. 생물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꾸물꾸물대면서 산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이 말은 백성들의 행동이 꾸물거린다, 늦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 먹이 다사라. 그래서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다스린다면, 그렇죠?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겨 할 때,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데 이들을 잘 먹게 해가지고 살려 준다면은 뭡니까? 굳이 백성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여기서도 역시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 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라 악 디니디 알고다. 그래서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법의 결과로서 바로 뭐다? 나라가 편안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서 부분이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나라의 유지를 위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하는데 그냥 결국에는 그 나라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안 갈 거라는 거야. 서리법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말을 백성들이 한다면 당연히 떠나지 않고 나라가 유지될 거라는 거지.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가 정책을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버리고 어디 가? 절대 안 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거기서 이제 떠나지 않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니까 당연히 나라도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아으! 그쵸? 자, 아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자, 아으! 동그라미 치고 별표도 하나 칩시다. 그쵸? 바로 이것이 19채 한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후렴구 혹은 향가는 아까도 항상 얘기했지만 낙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후렴구가 반복되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후렴구는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대문학에서는 보통 후렴구 하면은 반복되는 걸 후렴구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후렴구 대신에 낙구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사실 원래 후렴구는 어떻게 보면은 메인 노래가 끝나고 이제 뒤에 마무리하는 부분도 후렴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후렴구, 낙구 이런 거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아우.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그래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자, 이 말은 그러면 바로 무엇을 뜻한다? 바로 임금, 신하, 백성 모두 본분에 충실한다. 이런 뜻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자, 여기서도 역시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다면 어떻게? 나라가 태평하나이다라는 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바로 이 가정법의 결과가 바로 어떻다? 전부 다 각자 본분에 알맞게 삶을 살아간다면 나라가 태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나라가 태평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마지막에 제시를 함으로써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꼴 바로 뭐다? 화자가 지향하는 것,
것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금과 신하, 백성들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향가 중에 안민가라고 해서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이제 현대어 해석도 선생님이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가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리여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백성들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나라안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고 해서 태평성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내용 정리를 보면 이 작품은 19째 향가입니다. 그죠? 자, 연대는 신라 경덕왕 24년에 765년 경덕왕이면 통일 신라 시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표현은 논리적이고 직설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성격은 유교적, 그렇죠? 임금과 신하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특징은 향전 한가 중 유일한 인본적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신라시대하고 고려시대까지도 우리나라의 국교가 불교였어요. 유교를 국교로 삼은 건 조선시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시대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치구, 그렇죠? 김치구가 아니야. 그치? 옛날에 알던 쌤 알던 사람의 성이 김씨고 이름이 치국이었는데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밝힌다. 바로 임금이면 임금답게 행동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게 행동해야 되고 백성은 백성답게 행동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상공유사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작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배경선화랑 함께 선생님이 쭉 다 이제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 이런 내용이 있어? 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학교 선생님이 갖고 있다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것과 연계되기 좋은 작품이 여러분들 그 선생님 수업 때 했었던 내용 중에 정철의 훈민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가르칠 훈자입니다. 알겠죠? 민이 백성이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두 개의 목적이 좀 달라요. 알겠죠? 안민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임금도 임금답게 행동해야 되고 신하도 신하답게 행동해야 되고 백성도 백성답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다라고 해서 각자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훈민가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작품 다 그 유교적인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고 목적이 있는 작품 그 자체를 위한 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그러한 문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철의 그 뭡니까? 훈민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보니까 1수, 2수, 5수, 10수, 13수 이렇게 총 5개의 작품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은 총 16수의 연시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바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이 뜻이야. 그렇지? 항상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아버지 남자의 정자가 애기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엄마는 그 정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를 키우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나올 때를 그 처음 탄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태어날 때 한 살을 먹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왜?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이 보통 10개월 정도 임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낳고 10개월 뒤에 엄마에 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빠로부터 태어나니까 당연히 아빠하고로부터 나온 날이 탄생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하고부터 나온 날은 이미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오는 거니까 태어날 때 한 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식 나이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한자라면 부생모육입니다. 알겠습니까? 한자라면 부생모육. 자, 아비 부자에 낳을 살생자, 어미 모자에 기를 육자. 그래서 아버지 날 낳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시랴. 그래서 두 분이 아니라면 이 몸이 살아있겠느냐? 살아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늘 같은 은덕을 하늘과 같이 높은 덕, 바로 누구의 덕? 부모의, 그쵸, 은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 다여 갚사올꼬, 어떻게 다해서 내가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여기서 서리법을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부모님의 큰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이 살짝 비틀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바로 그 19제 향가의 전통을 시조가 이어서 받아서 이제 그 계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의 세 부분으로 나뉘잖아. 그렇지? 향가도 19제 향가는 기서결의 이제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이 첫 번째 공통점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뭡니까? 19제 향가의 후렴구 시작이 감탄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조의 종장 촉구는 반드시 삼음절로 고정이야.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어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세 글자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조의 종장 촉구가 세 글자를 가지는데 초창기 시조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 감탄사나 부르는 말을 넣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배우는 작품에서도 뭡니까? 두주산 양강수를 옛날엔 듣고 이제와 보게 되니 도왔던 맑은 분에 산 그림자조차 잠겼구나. 아이야 여기가 어디냐 무릉인가 하노라 하듯이 아이야 하고 부르는 말로 시작하고 어지버 태평여전이 꿈이런가 하노라 해서 어지버를 감탄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그 19제 향가의 특징들이 시조에 계승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그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수에서는 바로 뭐다? 부모님의 은혜, 즉 효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수의 내용은 바로 적어놓읍시다.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효에 대한 유교적 이념 중에 효에 대한 사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삼가오름 중에 부모님의 효에 대해서 나타내는 덕목들이 있어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부위, 자강, 부자, 유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훈민가가 이것도 목적 문학이거든요. 즉 백성들한테 유교적인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성들이 유교적 이념이라고 한 게 바로 충, 효, 예 이런 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이제 가르치는 거고 거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수가 바로 효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것과 연계되기 좋은 작품도 선생님이 옆에다 일부러 같이 실어놨어요. 알겠죠? 이렇게 같이 배워두면은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예문으로 나오기도 참 좋은 시조들이니까 연계 작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첫 작품 보도록 합시다. 바로 반중종감이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반중, 바로 소반 가운데, 즉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뭡니까? 일종의 쟁반 가운데, 그쵸? 자, 조흥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말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감이겠어? 빨갛게 익은 어떤 감? 바로 홍시를 얘기합니다. 홍시. 홍시 알지? 좋아해? 오, 보통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치? 그건 요즘 이제 아이스 홍시고, 그치? 근데 보통 홍시가 어때? 씹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어때? 안 씹고 그냥 훌훌훌훌
10%를 넘길 수 있으니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가 좀 안 좋으실 때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 홍시거든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홍시가 바로 뭐다? 부모님을 떠올리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화자가 바로 뭐야? 소반 위에 있는, 소반 가운데 있는 홍시, 빨갛게 잘 익은 홍시가 고와도 보이는구나, 매우 예쁘게 보이는구나 라는 거죠. 자, 유자 아니라도,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도 되겠지만 아니라도, 현대말로 아니라도 뜻이에요. 여기서 유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중국의 효자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내 품속에 품어서 가지고 갈 망도 하겠지만은, 즉 너무나 예뻐가지고 저거를 누구라도 가지고 가고 싶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품어가더라도 반길이 없을세, 바로 홍시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홍시를 반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이꼴 무슨 뜻이다? 그치,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홍시는 원래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과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저걸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봤자 그걸 반겨줄 부모님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뭐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홍시를, 좋은 감을 품어가더라도 그걸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서러워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화자가 서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풍수지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효도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품과 함께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은 일수 같은 거는 내용이, 일수에 대한 시험 문제는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수는 보면 그 내용을 한번 역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수의 내용을 보면, 그쵸? 자, 형아, 아우야, 내 살을 만져보아. 그래서, 형이야, 아우야, 내 살을 만져보아서, 자, 네 손 내 타나관내 양자조차 같았습니다. 해서, 그 뭔가, 네 손 내 타나관내 양자조차 같아 살구나. 한 점 먹고 길러나이셔. 단 마음을 먹지 마라. 한 사람에게 젖을 똑같이 먹고 자라났으니까, 다른 마음을 먹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보면 여러분들 그 해석들을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내가 이거 해석 다 집어넣었나? 이수 넣어놨네. 그치? 이수를 보게 되면 형아, 아우야, 내 살을 만져보아라.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같은 것인가? 같은 젖을 먹고 자랐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마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쵸? 형아, 아우야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두 사람의 형제, 자매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의 살을 만져보아라.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자, 여기서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누구에서 태어났어? 그치, 바로 같은 부모님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양자조차, 모습조차 같구나라는 거는, 즉 형제니까 생긴 게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긴 모습조차 비슷하구나. 한 젖 먹고 자라났으니, 그래서 한 젖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같은 부모 아래, 같은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젖을 먹고 자랐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마라.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 그치, 나쁜 마음이지. 어떤 나쁜 마음? 바로 뭐다? 형제간의 우애를 해치는 마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말은 삼가오른에는 없기는 해요. 알겠죠? 굳이 따진다면은 뭐 장유유서? 근데 장유유서는 더 넓은 의미라서 노인을 공격하는 그런 의미라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이수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과 유사한 연결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박인노의 동기로 세분되어라는 작품이거든요. 자, 실제로 박인노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동생들이 임진왜란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부터 소식이 끊어진 거야. 즉 전쟁으로서 죽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 죽은 동생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동기로 세몸되어 한 몸같이 지냈다가 그래서 동기로 세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다? 한 부모 아래, 그렇죠? 아래 세 몸으로 나뉘어졌다가, 자, 여기서 보면 바로 뭡니까? 한 점 먹고 자랐다라는 의미랑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기로 한 부모 아래에서 세 몸으로 나뉘어졌다가, 원래는 하나였다가 세 개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같은 부모 뱃속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세 형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형제들이 한 몸같이 지냈대요. 바로 형제간의 우애에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두 아우는 내 두 동생들은 어디 가서, 자,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아까? 그렇죠. 바로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올 줄 모르는가?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동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서리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행방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두 동생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안 돌아온다면 사실상 전쟁에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날마다 석양문에 매일매일 해가 저어가는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무렵에 문 밖에 나가서 한숨 겨워 하노라. 화자는 왜 한숨 겨워 하느냐? 바로 두 아우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네. 네, 시조예요, 똑같이. 네, 두 개 다 시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박인노는 이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이제 또 문인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슬픔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동기로 세몸되어라는 작품이고, 바로 형제간의 그런 관계를 나타낸다는 면에서 두 작품이 굉장히 또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제 5수를 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선생님이 예상한 것만 못하겠네. 이거 국민과까지 하면 끝이겠는데? 근데 오늘 숙제는 가시랑 진달래꽃으로 준비해놨는데, 근데 가시랑 진달래꽃은 둘 다 배우지 않았나? 학교에서요? 아니, 선생님한테요. 진달래꽃은 기억이 안 나요. 진달래꽃 최근에 했잖아. 너 돌아오고 나서 바로 첫 시간에 진달래꽃이었잖아, 현대식. 가시를 조금 옛날에 했던 거. 가시리가 너 가기 전에 했던 거. 제목을 몰랐어요. 가시리가 가기 전에 했던 거고, 진달래꽃이 갔다 와서 했던 거. 확실히 기억 안 나네. 그거 제 초등학교 있고. 그래도 이제 저번에 필기한 것도 한번 보기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어쨌든 너희 교과서에 가시간 진단의 곳을 같이 실었다는 건 사실 이 부분에서 이별의 정한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같이 보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오늘은 국민과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몸 둘의 난화, 부부랄 삼기실시야.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원래는 한 개의 몸이었는데 그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누가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바로 뭐다? 부부는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이것이 인간 세상에 나누어져서 태어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신재 함께 늙고 죽으면 한데 간다. 그래서 있을 때 함께 늙고 그 다음에 죽으면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바로 어떤 존재? 원래 한 몸이었던 존재가 나뉘어 태어나 다시 만나 동고 동락 후 함께 그렇죠? 죽는 존재라는 거죠. 즉 일생을 함께하는 존재.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탄생부터 죽음까지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죠. 어디서 망령의 것이 눈 흘기려 하나뇨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망령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일종의 뭐면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 일종의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뭐 부정적 의미의 모든 것을 나타내요.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눈을 흘기려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바로 부부 사이는 굉장히 뭡니까?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부부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부부의 인연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 삼강원론에는 있어요. 바로 부위, 부강. 그렇죠? 지아비와 지어미는 서로를 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부부 유별.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남편과 여자 아내 사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뭡니까? 가름이 있어야 한다. 알겠죠? 즉 바로 뭐야?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뭡니까? 네가 내내 내가 내내 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유교적인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을 약간 그런 서로 다르게 보는,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여기도 많이 반영이 돼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는 실제로 굉장히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여성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조금 안 좋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보면 남존여비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도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물론 내용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한자성어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삼가오려되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제10수로 보도록 합시다. 자, 10수는 이제 친구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나무로 생긴 중에, 그치, 바로 친구와 나 사이는 바로 뭐다? 바로 친구 사이는 바로 어떤 관계? 원래는 남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어때? 벗같이 유신하랴. 벗과 같이 믿음 있는 존재가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벗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믿음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의 웬일을 다니려 하노매라. 그래서 나의 웬일을 다 말하려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웬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옛날에는 원래는 음양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오른쪽을 밝음, 왼쪽을 어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웬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옛날부터 이때부터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해. 원래 음양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어둠이나 이런 것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웬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허물. 쉽게 말하면 이불킥감. 알겠죠? 이불킥감. 그치, 짜증나가지고 막 입을 빵빵 차는 그런 나의 허물이라든지 그런 뭡니까? 나의 잘못된 점들을 다 오히려 친구에게 어떻게 알리려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치, 약점을 알려주는 거야. 그치?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약점을 알면 평생 놀림감이죠. 그쵸? 아싸 10년짜리 이러면서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나의 이런 잘못된 점을 친구에게 더 알려준다는 거야. 알겠죠? 왜 그러냐? 이 몸이 번진 곳 아니면,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친구가 아니라면 사람 되기 쉬울까? 사람이 되는 것이 쉽겠는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사람 되기 쉬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구라고 하는 사이는 친구가 해주는 역할은 바로 뭐다? 그쵸? 벗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잘못을 친구가 알고 그것을 나에게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충고도 해줄 수 있는 존재,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친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제10수에서는 친구 사이의 신의를 얘기를 하고 이것을 3강, 5륜에는 3강에 넣고 5륜에는 있어요. 그렇죠? 5륜에는 바로 붕우유신, 붕우유신에서 붕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치? 벗붕자에 벗우자. 둘 다 친구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뭐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실려있는 마지막 수 마지막이 아니구나. 15수까지 있지. 자, 일단 13수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약간 유교적인 그런 개념을 물론 얘기를 했고, 전체도 유교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뭐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다 새 거다. 호메 메고 가자스라. 그래서 오늘도 날이 다 밝았구나. 호메를 메고 나가자꾸나.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다 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침 무렵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침 이른 새벽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화자는 뭐야? 호미를 메고 나가자꾸나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자스라라고 하는 것들.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좀 스라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청류형 어미를 사용을 함으로써 독자의 참여를 권유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에서는 바로 뭐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줄에서는 바로 근면 성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둘째 줄을 보면 내 돈 다 내거든. 네 돈 좀 내야지마. 그래서 내 돈 다 농사 짓고 나면 너의 농사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서로 상부상조 하는 태도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 줄을 보면 올길에 농사를 다 마치고 저녁 무렵 돌아오는 길에 뽕 따다가 뽕나무 잎을 따다가 누에 먹혀 보자스라. 누에를 먹여 보자꾸나 라는 거죠. 그쵸? 일종의 바로 뭡니까? 특수. 그쵸? 작물 등을 권장하는.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바로 뭡니까? 누에를 키워가지고 씨를 뽑아서 추가의 이제 이득을 얻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근면성실하게 행동을 하면은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는 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작물을 기른다든지 텃밭에 알겠죠? 혹은 누에와 같이 일종의 그 뭡니까? 특수한 여러 가지 그 농사일 외에 다른 것도 함께 하면은 너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면 성실함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제13수죠. 알겠죠? 그래서 제13수에는 바로 뭐다? 근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근면성실과 유사한 연계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작품을 보게 되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이다? 바로 이른 아침 해가 밝았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이른 아침이다. 이제 해가 떴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화자는 얘기합니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일어났느냐? 바로 요 소치는 아이가 바로 뭐다? 시적 청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시는 요 애한테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소치는 아이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바로 아이가 어떻게 하길 바란다? 그렇지, 빨리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빨리 뭐다? 바로 아이가 얼른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합니다. 제너머 살의 긴밭을 언제 가려 하는가 라는 거지. 그치? 빨리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저 긴밭을 다 못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아이가 얼른, 그쵸? 얼른 농사일을 하러 갈 것을 명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유형 어미를 써가지고 독자의 참여를 권유한다면 얘는 사실 양반이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비에게 하는 말을 실어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명령형의 어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청유지만 얘는 명령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하자는 의미야. 물론 정철이 같이 하진 않겠죠. 양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자기는 안 할 테니까 너네 빨리 해.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약간 차이를 보인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마지막 수, 그죠? 제15수를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실제로는 이제 16수까지 있지만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있는 마지막 수가 바로 25수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쌍육장기 하지 마라. 송사구를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쌍육장기도 하지 말고, 이거는 너희들 필기가 돼 있죠. 바로 노름, 도박을 얘기를 하죠. 그쵸? 그 다음, 송사구를 하지 마라. 송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고소하는 거. 그 뭡니까? 사람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고소. 그렇죠? 고소가 된다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집 빼야 무슨 하며 남의 원수 될 줄 알지. 그래서 집 빼어서 무엇 할 것이며 남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이웃 간에, 그렇죠? 간의 사이좋은 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라시 법을 세우사 해서 나라의 법을 세우니 죄 있는 줄 모르난다. 그래서 죄가 있는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조심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너희 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웃 간에 노름이나 도박도 하지 말고 서로 고소하거나 이런 일도 하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면서 하나하나 몸가짐을 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다 죄가 될 수도 있다. 너희가 하는 행동이 죄인 줄도 너희는 모르고 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뭡니까? 유교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어진 목적 문학이 바로 이 훈민가입니다. 알겠죠? 훈민가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현대화 해석이랑 정리를 다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실제로 교과서 외에 다른 부분도 다 실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만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삼수 같은 거 보면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과 땅이로다. 임금과 백성은 서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의 서론 일을 다 알로려 하시거든 우리든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임금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민가하고는 내용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임금과 백성 사이의 그런 차이. 알겠죠? 그리고 임금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함께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선생님이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내용 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쌤한테 나중에 클리닉 때 질문을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오늘 한 것 중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너희 프린트에는 삼수 없었어. 너희 프린트 그때 넣어준 거 선생님 복사했잖아. 그치? 거기에 1, 2, 5, 10, 13, 15 이렇게 실려 있었어. 어디서 배운 거니? 뭐지?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다 알아. 그래. 그렇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